안녕하세요. 마인드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코스톨라니 투자총서, 김재경 옮김, 출판사는 미래의 창. 오늘은 돈의 매력 중에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역설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보다도 백만장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만 굴덴을 가지고 있으면 빈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백만장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백만장자는 말 그대로 100만 굴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자를 의미한다. 100만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독일의 백만장자와 이탈리아의 백만장자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이탈리아에서는 백만장자가 별로 큰 부자가 아닌 반면 독일에서는 대단한 부자이다. 그리고 미국의 백만장자는 독일의 백만장자에 비해 2배 이상 부자일 것이다. 또 유로화로 계산해서 백만장자를 꼽는다면 그 안에 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자를 계속 백만장자라고 부른다. 나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는 애써 일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이나 고객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다. 또한 자기와 맞지 않는 것에 맞추어가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달리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백만장자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50만 달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과 그에게 주어진 의무에 따라 다르다. 음악에 열정적으로 심취하는 사람은 골동품 시계를 수집하는 사람에 비해 돈이 덜 들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냐 혹은 대가족을 거느린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다르다. 단숨에 백만장자 되기.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물론 이외에도 상속이나 복권 당첨 등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위에서 말한 3가지 방법과는 달리 임의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첫째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알기에도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결혼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 하나로 부자가 된 사람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빌 게이츠가 떠오른다. 그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정확한 직관력으로 이미 30대에 미국 최고의 부자로 부상했다. 또한 월마트의 샘 월튼이나 맥도날드의 창시자를 생각해보라. 헝가리의 천재 엔지니어였던 에르뇨 루빅은 20년 전에 마술 주사위를 발명해 공상권 최초의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 발명가 정신에 사업적 두뇌가 잘 결합되어야만 백만장자를 꿈꿀 수 있다. 콜라의 제조 방법을 최초로 개발했던 약사는 이 세계적인 상품의 토대가 되는 기본 제조법을 단돈 몇 달러에 코카콜라 창업자에게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이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내 전문 영역은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가능성, 즉 투자이기 때문이다.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나는 그동안 외환, 원자재, 현물, 선물 등 모든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취히리, 도쿄, 부에노스아이레스, 요하네스버그, 상하이를 가리지 않고 투자했다. 주식, 국채, 외환, 신발 가죽, 콩을 비롯한 모든 곡류, 섬유, 자동차 타이어, 철, 커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카카오, 위스키, 귀금속에 투자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가가 오르는 곳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곳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바람이 부는 대로, 경제나 정치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혹연기나 불경기에도,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에도, 가치 상승이나 가치 절하가 있을 때에도 모든 영역에 투자를 하였으며 이렇게 잘 살아남았다. 정말이지 1924년 이후로는 단 하룻밤도 주식을 생각하지 않은 밤이 없었다. 나는 증권 투자자였고 지금도 그렇다. 언론에서는 나를 가리켜 증권 시장의 거목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목은 실수를 모르는 존재지만 나는 분명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증권 전문가일 따름이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제가 어떠했고 오늘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다. 내 동료들 말에 따르면 그것은 아무나 터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나는 상당히 많이 아는 셈이다. 80여 년간 증권시장의 경험은 내게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미술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로는 다리를 위로 치켜들고 머리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처럼 그 곡선을 또렷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미국의 유명한 관료이자 4명의 대통령 밑에서 경제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버나드 바루치처럼 나 역시 자칭 투자자라 칭한다. 나는 투자자의 의미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이해한다. 내게 있어 투자자는 지성인이며 정치와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해서 그것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심사숙고하는 증권 거래인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더군다나 나처럼 은퇴의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말이다. 사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직업도 아니며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지적 행위이며 나처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조이기도 하다.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난다. 부자 구린에 관한 이야기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그는 빈의 한 수도관리소에서 요금 징수원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지원 자격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는 일자 무식이었으므로 당연히 그 일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그때 위로금조로 받은 교통비만 가지고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갔다. 온갖 시련을 겪은 끝에
시카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그 빛나는 절약 정신 덕분에 드디어 조그마한 회사를 차릴 수 있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한 대기업이 그 회사를 사겠다고 나섰다. 계약서에 자필 사인을 해야 하는데 그린은 사인을 할 수 없었다. 담당 변호사가 존경과 경멸을 섞어 한마디 했다. 그를 모르는데도 이 정도이니 만약 당신이 그를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그린은 너무도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야 당연히 수도 요금 징수원이 되었겠지. 나는 글을 쓸 수도 있었고 읽을 수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